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내일 우리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됩니다. 내일은 남북 실무자끼리 시험 통화를 하고 정상 간 통화 일정은 남북이 논의해서 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뭐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개인 화물이 운송료와 관세가 면제되는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돼서 국내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밀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현민 전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무의 휴대전화 2대와 다른 임원의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 전무가 물건을 던진 게 처음이 아니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가 갑질을 일삼았다고 전 수행 비서 등이 JTBC에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경쟁할 김태호 전 의원도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원 현장으로 꼽히는 중부 지역에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산둥성을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 우동이나 분식 등 각종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안처럼 장려되며 그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불법을 피하기 어려운 푸드트럭의 현실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은 이제 밀수 의혹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재벌가의 갑질 폭로도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상 위에 내일 핫라인 전화기가 설치됩니다. 이제는 남북한 정상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담의 의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남북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묶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핵화와 더불어 휴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걸 정상회담 의제로 삼겠다고 공식화한 겁니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전망도 낙관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데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식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 개념에도 남북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현 방식이 과제라며 북미가 해법을 잘 찾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정상회담 실무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계속 개통됩니다. 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할 공식 수행원 6명도 확정됐습니다. 정재윤 기자. 청와대는 내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끼리의 시험 통화가 내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이 우리 쪽은 청와대고 북쪽은 국무위원회입니다. 정상 간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주 초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공식 수행원 6명도 확정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테이블 배석자는 북측 배석자와 인원수가 확정된 뒤에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리허설도 2차례 열립니다. 24일 오후엔 정상회담 준비위 분과단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에 전체 일정을 재현하고 26일엔 인원을 넓혀서 더 세밀한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측 실무진들도 24일이나 25일에 판문점에서 리허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 실무회담이 추가로 열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18년 전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악수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모두 생중계됩니다. 어떤 순간이 전 세계로 전파를 타게 될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잡고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2007년 회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기다리고 있는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우선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경계선을 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회담장인 평화의 집 2층에 도착한 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모두 발언 역시 전 세계로 중계됩니다. 오전 회담이 끝나면 오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씨의 동행 여부가 특히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씨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친 회담이 모두 끝난 뒤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이렇게 나올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길 결과물들은 바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실현 여부가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We will b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make it a worldwide success.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 공동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세계를 위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길이 있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전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and will continue what we're doing. CNN은 북미 정상회담이 금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북미 정상 간 치열한 전략 싸움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미일 언론은 엇갈린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했지만 미국 MBC와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판문점과 평양은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이 유엔사 등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 봤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로부터 시작된 갑질 파문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갑질을 넘어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해왔다는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틀 연속 전해드린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른바 무관세 통관 의혹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것으로 파악되는 대형 화물을 마치 대한항공의 항공기 부품인 양 조직적으로 속여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밀수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수화물팀에 전달한 이메일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할 화물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DIP, 즉 외교 행랑을 뜻하는 코드명 아래 KIP라고 적힌 수화물이 눈에 띕니다. KIP는 조양호 회장 일가를 지칭하는 코드명입니다. 코리안 에어 VIP, 즉 대한항공의 귀빈이란 뜻입니다. 대한항공도 회장 일가의 물품을 KIP 코드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화물은 특별한 관리를 받을 뿐 아니라 회사 물품으로 신고돼 운송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은 이 물품을 항공기 부품이라고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하면 관세법상 세금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항공기 부품에 대해선 KIP가 아닌 다른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로선 무게만 150kg이 넘는 화물을 항공기 부품이라고 신고하고 운송료도 관세도 안 내고 들여오는 셈입니다. 관세사들은 고의로 속였다면 밀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넘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이처럼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직원과 여객기를 동원해서 개인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온다는 의혹이 커지자 관세청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무작위로 검색하는가 하면 총수 일가들의 지난 5년 동안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파리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여객기에 세관원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총수 일가의 무관세 통관 의혹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불시 검색에 나선 겁니다. 승객이 내린 상태에서 세관원들은 1시간 넘게 사물함 등 기내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보관한 장소 같은 것들을 다 오픈해서 봤다는. 인천 본부세관은 다른 대한항공 여객기를 대상으로도 무작위로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세 자녀 등 총수 일가 5명의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기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관련 의혹을 취재한 박영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쓸 물건을 양이 꽤 많습니다만 이걸 항공기 부품으로 속여서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네, 이 회사의 조직적인 이 안목이 있었다면은, 이 묵인이 있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물품을 회사에서 쓰는 물품이라고 둔갑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예. 이 특별 수화물로 표기가 돼 이 직원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총수 일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들여왔는지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조양호 회장의 부인 그 이명희 씨의 경우에는요, 가구, 또 조양호 회장은 카메라 부품과 와인을 주로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민 정무의 경우에는 이 애완견용 특정 브랜드의 사료를 많이 주문했다고 이 현지 공항에서 일한 직원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예. 그 제보가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군요. 품목까지. 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항공기 부품이 될 수 있는 건지 뭐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암묵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뭐 단순히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범법 행위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관세청이 확인을 해봤더니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다른 물건을 들여오면은 이 밀수죄에 해당합니다. 예. 이 밀수죄를 저지르면은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이 물건 원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들여온 물건 가격이 높으면 또 가중 처벌도 받게 됩니다. 예. 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데요. 2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예.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액수가 높으면 감옥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네,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이 물품들을 대한항공 비행기하고 직원들을 이용해서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당연히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인 대한항공에 좀 해로운 일을 한 거니까요. 예. 일단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이 품목들을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뭐 애완용 사료도 있었고. 사료까지 네.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았다면, 네네. 증거가 없다면 네. 무슨 얘기냐, 이건 그 항공기 부품이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이 대한항공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런데 항공기 부품이라고 주장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요. 우선 항공기 부품 코드를 KIP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AOG라는 코드인데요. 예. 또 대한항공 전 임원들한테도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물품을 나르기 시작한 게 되게 상당히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을 저렇게 중요 물품으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혹시 몰라서 아시아나항공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항공기 부품을 이 외교 행랑처럼 중요한 물품으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었다면 그만큼 액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한 조사 혹은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영우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대한항공 일가의 의혹은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의혹에서 출발했죠. 경찰은 오늘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조현민 전무 등의 휴대전화기 넉 대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상대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또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대로 말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대한항공 본사 건물을 나섭니다. 조현민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자료 확보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조 전무 휴대전화 2대와 마케팅팀 임원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해당 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물컵 갑질 논란이 알려진 이후 조 전무 측의 말맞추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 시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형사 직원들 상대로 해유한 사실이나 짜맞추기 진술을 하지 않았냐,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경찰은 회의에 참석한 광고 대행사를 압수수색해 참석자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음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뿌렸다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는 조 전무가 추가로 유리컵을 던졌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곧 조 전무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민 전무가 물건을 던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부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전무는 물론이고 조 씨의 다른 가족들도 물건을 던지고 뒤집고 욕설을 하는 등 행태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A씨는 조현민 전무 가족들의 갑질이 일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씨에게서 참기 힘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녀가죠. 이렇게. 그 소리 지르는 게 그놈이까지 다 들릴 정도로. 욕설은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라고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기회가 되고 이 씨가 기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잦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눈높이를 가렸다고 그거를 실제로 손에 다쳐가지고 그게 이제 갑자기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또 조 전무가 이전에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승무원 A씨 측은 기내에서 샐러드를 서비스했더니 조 전무가 이를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샐러드를 던진 이유를 말하거나 사과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총수 일가의 행태 앞에서 인사불이익 등을 우려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화를 있었더니 오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다고. JTBC 오효정입니다.
이와 같은 총수 일가의 막강한 권위에 눌려서 심지어 승객의 안전까지 뒷전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조종사에게 조양호 회장의 개인 물품을 챙기라는 교신을 30분 동안이나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 김포행 여객기가 막 제주공항 활주로를 떴을 때였습니다. 비행기엔 조양호 회장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고도인 10,000피트에 접어들기 전 관제센터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찾으니 급히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탑이 그렇게 회사에서 연락하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공용 주파수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기장 A씨는 10,000피트 진입 뒤 곧바로 회사와 교신했습니다. 전달 내용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조 회장의 사진 가방을 착륙 즉시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에게 넘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주문 사항과 당부가 반복되고 주변 항공기 주파수와 겹치면서 교신은 3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여객기는 서울 가까이 접어들었습니다. 관제사와 교신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부기장이 제대로 업무를 못 본 겁니다. 그 교신 내용에 따라서 비행기 조종하는 거 모두 다 항공기 운항 전부를 혼자 30분 동안 하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사적인 내용으로 교신을 걸어온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이런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CJ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의 수행 비서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요강으로 쓰는 바가지를 씻는 등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운전을 할 땐 불법 유턴을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면서 고통을 느낀 이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재환 파워캐스트 대표 밑에서 일했던 수행비서 A씨는 직원이 아니라 하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일과는 이 대표 방에 있는 바가지를 씻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무실 때 이제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요강처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비우고 씻고 해야죠. 정직원인 수행비서로 입사했지만 회사가 아닌 이 대표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어서만 줘야지만 드시고요. 비서가 뭐 가로로 잘랐다. 자기 원하는 방향을 안 하면은 혼나요. 부르면 즉시 반응하기 위해 비서 대기실에 번호가 뜨는 모니터를 두기도 했습니다. 직원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거 벨 누르면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다 해줘야 되죠. 뭐 김치물에 씻으라 그러면 옆에서 김치도 물에 이렇게 씻고요. 가스 번호 있으면은 뭐 벨 눌러서 야 불 줄여, 불 켜. 불법적인 지시를 할 때도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왜 너는 왜 개념이 없이 불법 유턴 안 하냐 여기서. 그러고도 욕설을 듣기 일쑤였고 예전 왕하고 똑같아요. 야! 야! 이렇게 부르죠. 너는 왜 이렇게 띨띨하냐? 문제가 되면 비서가 한 일로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제주도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방에서 총이 나왔어요. 비비탄 종이긴 한데 전화 통화해서 네가 한 걸로 해. 그래서 알겠으면 잘 했다고. 이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통을 느낀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것은 자신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후에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라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조사까지도 받겠다는 겁니다. 대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김 의원은 한때 출마 선언 회견을 취소하면서 출마 포기설도 돌았습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입니다. 하지만 1시간 반을 앞두고 일정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 구렁텅이 속에서 경남의 변화와 미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부당한 정치 공세로 판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지사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김태호 전 의원의 대결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선 김경수 의원이 1위, 김태호 전 의원이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달아오른 경남의 민심을 이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김경수 의원의 출마 선언 취소가 알려진 직후 김태호 전 의원은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초심으로 또 지금 현재 경남을 지키고 또 살리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으니만큼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역기업 노동자들과 식사를 하는 등 본격 선거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경수 의원은 내일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합니다. 선거 레이스는 이제 막이 오르지만 두 사람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속 저울질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경상도는 무조건 BK. 이거는 옛날 얘기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으로서 인지도가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김태호 전 의원을 약 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큼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에서 그의 측근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승리해 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남 선거에 자신의 재신임을 걸겠다고 날을 세운 상태입니다. 여야가 이 경남도지사직을 걸고 다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곳 경남은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김 씨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김 씨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서 만났다는 건데 김 씨는 뒤늦게 한국당 사람이란 걸 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이런 사실을 안 민주당은 접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 씨를 만났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원영섭 관악갑 당협위원장이 어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김 씨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원 위원장이 소속을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나가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위원장은 김 씨가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러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면서 접견 신청자가 한국당일 것이라곤 예상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여전히 여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고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이미 맞춰졌다는 그 의혹을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호인 접견권을 활용해서 피의자를 만났다면 그것은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김 씨를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에 비교하며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비판해온 한국당이 뒤로는 포섭 작전을 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드루킹 김모 씨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활동 자금에 대한 추적과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한 개 팀을 따로 배정해서 드루킹 일당의 출판사와 인터넷 카페 운영에 외부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드루킹 김 씨의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판매된 스마트폰의 경우에 보안 기능이 철저해서 모든 내용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조작이 이루어진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댓글이 여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제공하고 이를 방관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진짜 저 생각이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여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이런 것도 있죠. 확실히 100% 반영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네이버 기사 댓글을 여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 씨 모임 일부 회원들은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댓글 조작이 곧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이 때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포털 댓글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얼마 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2차 피해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음해하는 가짜 뉴스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최근 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지은 씨의 사진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아이디 뒷부분의 숫자만 바꾼 유사 계정들이 같은 내용을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똑같은 글을 여러 계정이 동시에 올린 겁니다. 하루에 200건이 넘게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문가들은 기계 사용의 흔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방대한 메시지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해당 글은 링크를 통해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의 게시글을 모아놓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김 씨를 음해하는 거짓 글 등을 특정 사이트에 모은 뒤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겁니다.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서 이런 가짜 트윗들이 우선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진실된 메시지들이 감춰지는 그런 효과들은 확실하게 있겠죠. 포털에서도 트위터를 검색한 결과들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이 중 한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서울 역삼동의 유흥업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간베스트의 관련 게시글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의 경우 운영자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김 씨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달에만 6차례 수사를 촉구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 사이트나 관련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벌였던 댓글 공작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통성과 맞닿아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재판부마다 결론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벌인 공작은 분명한 대선 개입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불법적인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원 댓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댓글 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에 대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활동은 사이버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4년 10개월간 5번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선거 개입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얘기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최근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댓글 작업 지시사항 등을 담은 일부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고법에서 이 같은 파일 없이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속을 오염의 진앙지를 가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주 요인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와 더 가까운 산둥성을 중심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을 푸르게 하는 대신 우리와 가까운 지역의 오염이 극심해졌고 그 영향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심할 때는 10m 앞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스모그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도로에는 중장비 차량이 줄지어 달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장에서 철강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철 공장이 밀집한 허베이성 한단은 중국 내에서도 공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철강 공장의 전광판에 찍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른 아침부터 세제곱미터당 9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은 세제곱미터당 203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在南方说实话你要穿那个白衬衣一个礼拜皮鞋打个油一个礼拜都不用打在这边不行 심할 때는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看不清楚什么意思啊？ 특히 베이징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혔던 공장 수백 곳이 한단으로 옮겨왔습니다. 然后在那个年代可能搬的时候呢，可能接受的选项当中，这些地方政府也许认为这是一个新的经济增长点，财政收入的来源，可能还会互相就是竞争，说应该搬到我这边来。 한미 공동 연구를 통해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곳으로 꼽힌 산둥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민 2,500여 가구가 살던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한 해안가 마을입니다. 북적이던 큰 마을은 주민이 하나둘 떠나면서 작년부터 이처럼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석탄 화력 발전소 승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며 무분별한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야 신규 건설 승인을 취소했지만 그 사이 완공된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사용이 금지된 석탄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온 박소연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우선 중국의 미세먼지가 나아졌다는 발표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입니다. 네.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은 나아지고 있지만요. 중부 일부 지역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주요 성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베이징은 5년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5%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부 내륙 지역인 산서성과 섬서성은 2015년부터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징은 나아졌지만 이제 다른 지역들이 나빠졌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중국 베이징에서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그린피스도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니 오히려 중국 안후이성은 7.4%, 장시성은 4% 증가했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 등 비철금속 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공장들이 우리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까? 베이징 공장이 산둥성으로 이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세먼지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산둥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산둥성은 중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력 발전량 가운데 석탄 화력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와 위도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이 중국에서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분석했더니 중국 요인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둥 권역이 35%를 차지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산업시설을 인근으로 옮기는 단기 정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이징 등 대도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해외 전문가는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The alarming thing is that air pollution levels in South Korea and in Seoul haven't been decreasing. It really emphasizes the need to do more also in South Korea. 중국 정부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날에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미세먼지 결석은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부모가 미리 연락해서 결석을 알리면 됩니다. JTBC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어린이집이 미세먼지 결석 대상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경북 울진의 최고 기온이 29.8도까지 올라서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 28.5도, 경주 28.4도, 대구 28도 등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가운데 서풍이 계속 불면서 내륙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올랐다며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국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고 금융 지원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국제환경단체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 앞에 피켓을 든 시위대가 일렬로 섰습니다.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한글 문구가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세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큰손이 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8년 인도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 건설에 6조 1,40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도 3조 9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곳에서만 10조 원이 해외 석탄화력에 투자된 겁니다. MB 정부가 해외 발전소 건설과 장비 수출을 독려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해당 국가에 건설, 구입 자금도 빌려줘야 하는데 국책금융기관들이 돈을 대준 겁니다. MB 정부 들어 풍부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국내 건설 시장을 넘어 해외 건설 시장까지 석탄화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대부분 낮은 환경 규제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됐습니다. 이곳 발전소들은 국내 발전소에 비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으로는 모두 합법입니다. 국내에 비해 환경 관련 비용이 적어 기대 수익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Already,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ausing more than $7 billion per year in damage to people's health in Asia and across the world. 하지만 최근 들어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수익률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문드라 발전소는 석탄 가격이 올라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수익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세계은행 총회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이 같은 과 교수에게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성폭력 상담소장을 거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엔 일부 동료 교수들도 한몫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A씨가 서명한 협약서입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A씨가 1년여 동안 같은 과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자 동료 교수 4명이 가져온 겁니다. 함께 가져온 확약서에는 학교 규정에는 있지도 않은 자율징계라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3년 동안 해당 교수에게 기자재를 지원하지 않고 대학원생을 뽑아주지 않는다는 내용 등입니다. 학과 안에서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징계받은 조사해봤더니 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났고 해당 교수는 2016년부터 성폭력 상담소장을 거쳐 최근까지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상담소장까지 했다니 이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을 위한 학교입니까? 교수를 위한 학교입니까? 대학 측은 오늘 해당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교수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지난달 JTBC가 보도한 성소수자 해군 대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가해 상관인 함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함장은 성소수자인 부하 대위가 또 다른 상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오자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4살 딸과 어머니가 숨진 뒤 석 달 이상이 지나서 발견된 증평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에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해외로 출국했던 숨진 엄마의 여동생이 어제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언니와 조카가 죽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언니의 돈을 챙겨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에서 4살 배기 딸과 어머니 41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을 거둔 지 석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정 씨 여동생이 언니 명의의 차량을 팔고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 모녀 사망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결국 어젯밤 모로코에서 자진 귀국했습니다. 언니랑 조카 혹시 숨진 건 언제 아셨나요? 하지만 곧바로 압송된 경찰서에서 일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쯤 언니가 전화를 걸어와 조카에게 독극물을 먹였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집에 찾아가 보니 이미 조카는 숨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현장을 빠져나와 이튿날 필리핀으로 도망쳤다는 게 동생의 주장입니다. 동생은 언니의 인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챙겼는데 언니가 죽은 걸 확인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지난 12월 4일 귀국했을 당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카오로 출국한 동생이 올 1월 귀국해 언니 명의의 차를 판 뒤 돈을 갖고 다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 한인 임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40대 백인 딜러입니다. 총격은 회사 단합 행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선셋 공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5일 이 공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인근 베네시안 호텔 임직원들이 행사를 갔던 중이었습니다. Just heard gunshots, about 3 to 5 gunshots.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54살의 한인 리아 뱅크스입니다. 베네시안 호텔의 부사장입니다. 19년 전 베네시안 호텔의 평사원으로 들어가 임원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업계에서는 한인 중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로 꼽힙니다. 용의자는 43살 남성 앤서니 우로벨입니다. 미아 뱅크스와 같은 호텔에서 15년간 일한 딜러입니다. 총격 후에 도망쳤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로벨의 차를 인근 맥커런 국제공항에서 발견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우로벨이 멀리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로벨에 대해선 $5만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77명의 중증 장애인이 서울 광화문 차도 위를 기어가는 오체 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과 섞여서 평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보호대 찬 무릎으로 찬 길 위를 기어갑니다. 이조차 어려운 사람은 몸을 굴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울 광화문 앞 차도를 지나는 행렬 가운데 두 발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5부분을 땅에 대고 절하는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77명 모두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일상처럼 겪어온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려 나섰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몸이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와 땅을 기고 몸을 굴렸습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지냈던 고수키 씨는 다른 장애인들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나 나오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65살 박명혜 씨는 평생 자신을 돌본 어머니를 생각하며 두 팔로 기었습니다. 이 자식 놓고 우리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사시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한 뼘씩 나아가며 일반인들과 똑같이 배우고 일할 기회를 달라 외쳤습니다. 행진을 마친 뒤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과 가족 수백 명이 밤새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비행을 하던 중 여객기의 엔진이 폭발해서 동체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희생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건 기장의 침착하고 대담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만 피트, 9,000m가 넘는 상공입니다. 갑자기 비행기 왼쪽 엔진이 폭발하더니 화염에 휩싸입니다. 엔진 파편이 튀면서 창문은 깨졌고 동체엔 구멍이 났습니다. 승객 1명이 기체 바깥으로 빨려나갈 뻔하는 등 곳곳에서 충격이 뒤따랐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49명을 태운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기내에 공포감이 퍼졌습니다. 곧 추락할 것 같았던 비행기는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CNN은 여성 기장 슐츠가 비상 상황에서도 강철 심장이었다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기장이 차분하게 비상 착륙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락 직전 신속히 인근 공항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대형 참사를 모면했다는 설명입니다. Okay, could you have the medical meet us there on the runway as well? Injured passengers, okay, and is your airplane physically on fire? No, it's not on fire, but part of it's missing. 슐츠 기장은 1980년대 호넷 전투기에 탑승한 미군 1세대 여성 조종사 출신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뉴욕 허드슨강의 여객기가 비상 착륙한 실화를 다룬 영화 설리의 기장에 빗대 또 다른 설리가 기적을 만들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는 7월부터 흡연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는 7월 1일부터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 씨와 중간관리자급 직원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나 채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는데도 면접관들에게 20여 명의 1차 면접 점수 결과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36명으로 점수가 조작된 20여 명 가운데 6명이 합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교 학생 1000여 명 가운데 어젯밤부터 100여 명이 구토와 설사를 했고 이 가운데 2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보건소는 이 학교 교실과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 작업을 벌였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철로에 멈춰선 기차에서 승객들이 내립니다. 허리케인 피해로 전력난에 시달려온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섬의 주요 송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AP통신은 140만 명 넘게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아의 사인이 빼곡히 적힌 커닝페이퍼가 LG 더그아웃 부근에 붙어 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프로야구 무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사인을 훔치는 행위가 버젓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프로야구위원회 KBO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포수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투수는 고개를 젓거나 끄덕입니다. 소리 없는 대화. 야구는 이 비밀스런 손짓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만큼 사인은 잘 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LG 더그아웃 부근엔 상대팀 기아의 사인이 상세히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상대 포수 손짓에 따라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미리 알려준 겁니다. 야구 규정엔 벤치는 물론이고 베이스 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을 전달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자가 상대팀 포수의 사인을 보고 타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사인 훔치기가 지나치면 선수 간 충돌, 빈볼 시비나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인을 커닝페이퍼처럼 만들어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은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LG 구단은 야구 팬의 신뢰를 저버린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프로야구위원회 KBO는 내일 상벌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길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청년 일자리의 대안으로 많이 소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트럭 10대 가운데 7대는 폐업하거나 불법으로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인근입니다. 저녁이 되자 푸드트럭들이 주변에 도착합니다. 곱창부터 초밥까지 메뉴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맛있어요. 저희는 오면 좋은데 뭐 단속한다고 하셔서 많이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이 아파트 정문 앞에 분식과 초밥을 파는 푸드트럭 2대가 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큽니다. 어떤 날은 푸드트럭 앞에서 줄을 서 있다니까요. 막 12대, 13대 오면은 평균 매출 이런 거 보면은 다 떨어지죠. 홀도 싹 져버려요. 실제 일부 트럭들은 단속을 피해 수시로 자리를 옮깁니다. 단속 나와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쫓겨서 지금 여기로 왔어요. 도로가 아닌 구석으로 숨기도 합니다. 단속 나오면은 치아가 한 20만 원 못하는 거죠. 푸드트럭 창업은 청년 일자리의 한 가지 대안으로 장려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트럭 구조 변경과 이동 등 규제 일부가 풀렸고 한강공원 야시장 등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6개월마다 뚫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푸드트럭 하면 떠오르는 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거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그마저도 경쟁률이 높아서 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행사장이니까 지원했다가 떨어진 젊은 사람들이 와서 힘드니까 그런 애들이 우죽순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길로. 실제 지난 3년간 푸드트럭으로 개조한 차량은 1,700여 대로 수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푸드트럭은 550대로 32% 수준입니다. 10대 중 7대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를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장소의 경우 그 입지가 논란입니다. 체육관 앞에 작은 푸드트럭 하나가 영업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평일 이 시간이면 영업을 해야 할 시간인데 푸드트럭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보니까 와 있던데 한 번도 손님 있는 건 못 봤는데. 영업을 포기하고 나가신 차량이 무슨 3대였어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릴 때가 있다고 하시니. 인근 상점과 품목이 겹쳐서도 안 됩니다.
겹치게 돼서 음료 메뉴도 안 파시고 그냥 샌드위치 햄버거 단일 메뉴로. 푸드트럭이 허용된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 유동인구랑은 전혀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제대로 된 대책이 없으면 청년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나이에 해보지 언제 해보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절대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업할 장소에 대한 고민 없이 트럭 개조에 대한 규제만 풀면서 오늘도 수백 대의 푸드트럭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의 대안처럼 장려된 만큼 합리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왜구가 조선 땅을 침범했던 1592년 4월, 선조 임금은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파주를 거쳐서 의주로 향하던 길, 임금은 출렁이는 임진강 앞에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어가를 가로막은 건널 수 없는 강. 그러나 그곳에서는 문이 다리가 됐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임금이었지만 난처한 어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은 자기 집 대문을 뜯어내서 널빤지를 이어서 다리를 놓았죠. 백성이 문을 부수어 다리를 만들었던 그날 이후에 그곳은 널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넓은 길가에 초가집 몇 채가 드문드문 놓인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 널문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1951년 10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휴전회담. 남과 북 양측은 38도선에서 가장 가까운 널문리 주막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중공군 대표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순 우리말인 널문리를 고집하는 대신 한자인 판문점이라고 표기하면서 대화는 시작됐고, 이후에 이곳의 지명은 널문리가 아닌 판문점이 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령리인 동시에 황해북도 개성 특급시 판문점리라는 두 개의 주소를 가진 곳. 남과 북의 정상은 11년 만에 이곳에서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됩니다. 어쩌면 휴전이라는 단어 대신 종전, 즉 전쟁을 끝낸다는 단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지금, 소설가 이호철의 말을 빌자면 가슴패기에 난 부스럼 같은 분단을 이고 살았던 사람들은 스미듯 일상이 된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200년쯤 뒤에 판문점이란 단어는 고어가 될 것이다. 그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1953년에 생겼다가 1900 몇 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의 남단 문화회관이 바로 그 자리다. 지난 1961년에 판문점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 이호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희망대로라면 판문점은 세기가 바뀌기 전에 사라진 옛말이 되어야 마땅했죠. 자,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은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이 문을 놓아서 다리를 만들었던 그 낡고 오래된 문 앞에서 긴 숨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널문리, 1592년의 4월, 문이 다리가 되어서 왜구에 쫓겼던 선조 임금이 건넜던 다리. 판문점, 2018년의 4월, 남과 북은 어떤 모습으로 건널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남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지금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분위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폼페이오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이렇게 삼각 정보 라인이 물밑에서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오늘 얼마 전에 모셨던 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인데요. 정상회담을 자문하고 있기도 하죠. 물론 대북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신 이유는 나름 이 방면에 정보통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떨리네요. 지난번에 4월 5일에 그 TBS 아침 방송에 나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는 이제 4월 1일하고 3일에 우리 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 주요 인사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폼페이오가 그때 4월 3일에 방문한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미리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어디로부터? 글쎄 뭐 미리 들었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고요. 예. 속성상으로 봐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절대 공개 안 밝히지 하죠.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지만은 무슨 의제나 또 합의문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정치적 일정 때문에 오늘 왔다. 예. 이렇게 발표한 것은 또 제가 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을 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조정했지 않느냐. 예. 제 분석도 그랬고 약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예. 저는 자신은 하지 못했지만은 말을 했습니다. 예. 그 4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3일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긴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누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혼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흥분 상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굉장히 커서 말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엄청난 기대를 김정은 위원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맨 먼저 자기가 비핵화라는 과감한 주제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북 특사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예.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자기로서는 엄청난 준비도 하지만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CNN에서 오늘 보도한 걸 보니까 이번 세기 최대 어떤 대화가 될 것이다. 뭐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로 보도를 했던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그렇죠. 이건 뭐 세계적인 문제고. 근데 만약 문제는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김영철, 미국의 폼페이오, 여기에 우리나라 서훈 국정원장과 예. 함께 이 트리오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을 믿으면 돼요. 잘 아시는 사이시죠? 잘 알죠. 예.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같이 하셨죠 그때? 셋이 같이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부르짖는 등 강경한 폼페이오나
지금 하스펠 CIA 국장 임명자나 예. 더욱이 볼튼, 존 볼턴, 예, 안보보좌관을 기용해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대북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영철이라는 강경한 사람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미국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서훈 원장이 예. 조정을 하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상해가지고 예. 양 정상이 만난다고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 폼페이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선언적인 것, 그러니까 외교적 선언 혹은 뭐 서로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 그거는 미국 쪽에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개발해왔던 핵 관련 뭐 무기든 뭐든 다 지금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서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 바로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그 자문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재인의 안전운전,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보장을 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과 무기를 폐기해야 된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해 하고 합의서를 찢어버리는 것은 10초도 안 걸리지만 예.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김정은은 상당 기간 핵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한 번도 정상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 거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예. 9.19 합의나 2.13 합의나 대개 미국의 차관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김정은 이 정상들이 하기 때문에 예. 포괄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물론 디테일에 가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왕만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양 정상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 또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경한 사람들이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천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미국 CIA가 북한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과거 보면은 미국 CIA뿐만 아니라 국무성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기사를 보고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이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 CIA가 특히 이 코리아 센터장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훈 국정원장도 몇 번 가서 폼페이오 국장을 만났고 또 그분들도 한국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스펠 CIA 차장, 지금 현재 국장 지명자도 여기 왔어요.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지금은 폼페이오가 직접 김영철과 대화를 하고 이제 북한에 가서 확인까지 했단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그 서훈 국정원장이랑 가까운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고, 그건 국정원장인데 큰일 날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미국 쪽에서 듣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정치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저희도 이 자리에서 좀 격렬한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보셨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특검 문제인데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결국은 했습니다. 하면서 뭐 특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당은 지금 뭐 특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특검을 하려면 정의와 평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평화정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평화당 쪽에서는 특검에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평화당은 특검을 하자는 주의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의원을 잘 알고 일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한 불법한 선거운동 그런 개입할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선거 때 우리 정치인들이 도와주겠다 하고 많은 도움을 주면은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개입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 지금 우리는 다 주인은 찾았는데 예. 느릅나무 주인을 찾아야 돼요. 누가 했는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감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댓글 공작했네. 박근혜, 이명박처럼. 예.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피해자다, 그게 아니다. 이건 예. 안 먹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청와대나 당에서 민주당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 감동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 김경수 의원이 자기 출마하겠다. 그렇지만은 검경이 조속히 수사해라. 수사해주고 특검 조사도 받겠다. 예. 했으면은 과감하게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좋다. 우리 특검하자. 예.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빼니까 더 의심스럽죠. 저는 예. 결과적으로 못 견딘다고 봅니다. 뭘 못 견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경수 의원 이 문제, 예. 이 느릅나무, 예. 이게 특검으로 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못 견디고 결국 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히 대한항공의 제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소위 오너 리스크로 대한항공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왔다. 조씨 일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이 국민연금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발언인 거죠? 네,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한진칼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62%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1.67%로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 주주입니다. 총수 일가는 지분이 미미하지만 한진칼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이 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2,371억 원 사라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남양유업의 경우에 2013년에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업이익이 6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던 회사가 그 이후에 2년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체할 항공이 한정돼 있어서 이용객들이 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 질타를 받더라도 대한항공에서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스스로 좀 바뀌는 게 없다면 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반복되는 갑질을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거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던졌거나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룸 일부에서 이제 새로운 의혹들을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또 하나는 네. 국민연금이 직접 움직이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은 2대 주주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경영진에 들어오려고 할 때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부가 공단을 통해서 경영에 개입할 수 있거나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총수일가의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이제 좀 익숙한 일이 돼 버렸는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라고 캘퍼스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처럼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해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을 추려서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합니다. 경영진 자질도 판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퇴진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캘퍼스 효과라는 표현도 생겼습니다. 재벌 개혁이 화두였던 이스라엘에서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경영진 문제까지 나서서 변화를 이끈다는 건데 또 다른 것도 좀 있습니까? 네, 프랑스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선 사례인데요. 네. 1977년에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게 사회적 성과 대차 대조표라는 걸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134개 항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인권,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는 기업 윤리에 대한 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권, 반부패 등을 담은 CSR 보고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윤리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윤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압수수색의 근거입니다. 예, 요즘 뭐 압수수색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얘기입니까? 예, 오늘 오전 국회 김경수 의원실 앞에 기자들이 상당히 북적거렸습니다. 예.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전 10시경 모습인데 저렇게 김경실 의원실 문이 잠겨져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그 밖에서 안쪽을 찍으려고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기자들이 저렇게 김경수 의원실 앞으로 몰려간 것은 오늘 오전에 김경수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는 이 한 매체의 보도가 나와서 기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예. 하지만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블라인드 틈으로 보니까 이 의원실 안이 너무 평온하고 압수수색 받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보고가 이제 계속 올라왔었고요. 예. 곧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적도 없다. 또 경찰도 지금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오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럼 오보 듣고 다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예. 먼저 이제 해당 매체에서는 해당 매체 관계자는 오보가 난 배경에 대해서 현재 파업 중이어서 사실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전했었고요. 예. 그런데 오전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받은 글이라고 적힌 지라시가 풍문이 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 이거 저도 받았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에 김경수 의원이 원래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었던 경남지사 후보 출마 선언을 연기하겠다라고 하자 예. 9시 10분쯤 금일 취소 이유는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게 출처 없이 많이 풍문으로 돌았고요. 이른바 지라시죠? 그렇습니다. 예. 참 그리고 그럴듯하게 돌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또 15분쯤 뒤에 그러니까 9시 15분에는 현재 압수수색 중이다라고까지 확대돼서 풍문이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의원실 압수수색은 사실이 아니던데라고 보고가 다 되자 나중에는 의원실이 아니고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이 극거 상경 중이다라는 풍문까지 돌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 받은 글이라는 이름으로 풍문이 돌았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원래 그렇죠, 지라시란 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이런 풍문의 경우 마치 범죄 혐의가 인정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외눈박이 역사로 잡았습니다. 예. 표현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박성태 기자가 만들어서 넣은 건 아니겠죠. 예, 예. 누구의 발언입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문장인데요. 오늘 4.19혁명 58주년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념식에 들렀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잠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다라고 표현했고요.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선 안 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하야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반대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우선 국가기록원이 간단히 정리한 4.19 혁명에 대해서 보면 이승만 정부가 그해 3월 15일에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치르자 이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예. 특히 4월 19일 서울에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시위가 기점으로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한 게 간단히 정리한 4.19 혁명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제 경찰은 학생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들자 4월 19일 날 조준 사격을 해서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그런데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당시에 추도식 등에서 칭송 표현이 아주 많은 그런 추도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예. 뭐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다.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성공으로 인해 건국의 아버지이신 당신은 더욱 빛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김 전 지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뭐 개별적인 의견일 수 있으나 4.19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4.19 혁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대통령의 연설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정무비서관인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증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신 전 비서관의 증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난 총선에서 유승민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글에 대항마를 세워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대항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이 이제 됐었고요. 예. 그런데 여론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 당시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재만 동구청장이 지지율이 잘 안 오르자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후보가 연설을 잘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역시 신동철 비서관의 증언인데요. 박 전 여기서 봐 할매가 직접 연설문을 보냈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할매란 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그렇게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연설문은 이재만 당시 후보의 연설문을 대통령이 직접 써서 보낸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보면 혼이 비정상이다 또는 뭐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 당시의 연설문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의 연설문 등에서는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담화문에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재만 당시 후보에게 건네졌던 연설문을 최 씨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썼는지도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뭐 최순실 씨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시 현직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 후보의 연설문까지 직접 써주면서 지원했지만 당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이재만 후보는 계속 유승민 당시 후보에게 많이 큰 차이로 뒤졌었고요. 예. 또 김무성 대표가 공천 서류에 직인을 당시 찍어주지 않아서 이재만 후보는 결국 총선에도 지난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아까 누굽니까 현기환 전 수석이 예. 자기가 무슨 대통령을 할매라고 부르고 있던데 예. 그것도 좀 눈에 띄는군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지만 예. 의원들 일부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 경우를 저는 사실 종종 봤습니다. 아, 예. 할매란 건 처음 들어봤는데 뭐 예. 누님, 뭐 어떤 사람은 공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직접 호칭을 누님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직접 호칭을 할매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예. 아마 안 보이는 데서 그랬겠죠. 할매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저는 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예.
네, 내일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on't you come on in?